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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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사인문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인문 아카데미에서 한국사 관련된 이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유적 유물로 있는 생생한 한국사 현장이고요. 구석시대부터 현대까지 해서 총 40강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막 여기 통도사 갔다 온 그 사진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국사를 할 때는 주로 사건이라든지 정치사 이걸 했는데 현장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이 관점에서 한국사와 공간을 같이 엮는, 그래서 제목을 한국사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역사의 계승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석시대부터 현대까지 그러한 역사적 또는 문화적인 그런 유산들이 축적돼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의식 속에는 고구려에 대한 계승성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국가 역사에 의한 동북공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자신들 한 번도 고구려나 발해를 자국의 역사로 인식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의 계승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계승성은 우리가 사료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를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은 문화적 맥락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양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김치를 먹고 지금 우리가 장을 먹고 하는데 중국의 음식 문화와 우리 음식 문화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유교가 들어왔던 불교가 들어왔던 사실 문화적 양상은 다르다는 거죠. 문화적 계승성은 그런 의미에서 무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적 계승성을 보려면 시대별 문화 징표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석시대는 이런 거, 청동시대는 이런 거. 그러면 그 문화적 징표를 통해서 그 민족의 문화적 성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선사시대와 고조선은 가득한 과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한국사의 시작은 언제인지, 우리 민족 활동량이 어디였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조선 하면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사실은 5cm 안에 있었어요. 우리 항일 독립운동했던 투사들은 단군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단군 할아버지가 영유했던 고조선의 영토에서 복국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들은 4,000년의 역사가 사실은 가슴속 1cm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사에서 멀고 현대사에서 가깝지 않습니다.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먼 세계가 되는 거고, 고대 역사도 우리 삶에, 특히 이제 우리 그 근대는 이 자주와 사대의 싸움에서 중국적 중심의 사대주의를 깨는 것. 그러면 자주적 역사의 출발을 어디서 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시작, 그것을 우리는 개천이라고 한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또 이 개천을 통해서 얻어진 국권은 양도할 수 없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권 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시공간에서 사는 동안 주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양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양도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여기 인민이 살아있는데, 우리말을 쓰고 우리 역사를 계승한 인민들이 살고 있는데 고종임금이 줘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권 불멸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단지 이제 그 주권을 왕이 담당했다는 거죠. 왕권 시절, 왕권. 그전에는 신권이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했죠. 그런데 지금은 민이 담당하는 거죠. 민권. 이런 역사 의식이 없으면 역사를 껍데기로 배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제가 이번 이 한국사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문화 징표라는 건 무지 간단합니다. 우리 민족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만들었던 문화적 양상이 각각 특징적인 나타남을 우리는 문화 징표라고 합니다. 이걸 가장 한국적이라고 보죠. 그런데 이 한국적이라는 것 속에는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융합을 통해서, 유입을 통해서 융합을 거쳐서 복합적으로
우리화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성과 유입성이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석시대는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문화 징표가 되고요. 뭐 지표 유물이라고 합니다. 또 고조선 때는 이 비파형 동검이 특징적인 거고, 삼국시대는 이렇게 고리가 있는 환도 대도라고 부르거든요. 둥근 고리, 요새는 둥근 고리칼이라고 부르고, 고려시대 때는 청자, 조선시대 때는 백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표적인 이제 문화 징표죠. 그리고 여 안에 언급을 안 했지만 여기서 쌈을 먹는다든지, 또는 갯벌에 있는, 갯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초를 한 40종을 먹는답니다. 바다가 끼고 있는 민족이나 그런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해초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성이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로 해로 활동했던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게 음식 문화라든지 다른 해양 문화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묵을 만들어 먹는 유일한 민족이랍니다. 묵을. 그 다음에 이 난방 방식이 바닥 난방을 하는, 다른 모든 민족들은 난로나 벽난로로 갑니다. 우리만 바닥 난방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랜 이곳에서 시공간에서 살면서 만들어진 가장 한국적인 특징이죠. 특히 2000년대 한국 문화의 지표하면 저는 4가지를 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를 하면 항상 너무 과거만 가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한국 사회의 특징 있는 건 4개를 꼽으라면 선생님 어떻게 꼽겠어요? 한국 문화의 특성 4개. 2000년 지금 21세기. 네. 저는 찜질방, 노래방, K-팝, 트롯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현상이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일상적인 우리 40대, 50대들이 주말에 어디 가냐? 찜질방 하는가, 찜질방. 그 다음에 가족끼리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노래방 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요새 막 K-팝, 애들은 거리 공연할 때 K-팝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종일 트롯을 들어요. 그러면 이게 한국 문화의 특성이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양상들은 기록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통놀이가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시공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편한 문화라고 봐요. 왜? 고조선에 있었던 놀이들이 지금 우리가 재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구려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재현하기 힘들어요. 왜? 기록은 있거나 기록이 없으니까 그걸 눈에 어떻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별 특징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왜? 우리는 고려시대 때 중국에는 없는 이런 항아리들이 나와요. 영암형 항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세기경 되면 영암에서 이만한 독들이 나와요. 독들이. 막 엄청나요. 왜 8세기냐면 이제 도자기에 굽는 온도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거나 뭐 술을 채워도 깨지지 않고 흡수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그릇을 만들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음식 문화와 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장문화가 없으니까 이런 게 만들어질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로 가냐? 장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주택의 자명을 생각하면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장독이 없는 한국 문화는 상상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장독은 어머니가 나의 생명을 빌고, 나의 학운을 빌고, 또 나의 무운을 빌고, 여행 갔을 때 안녕을 빌던 그 역사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독이 단순하게 장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있었던 내 주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형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물을 통해서 문화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 징표가 중요한데, 그전에는 이 문화의 계승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느냐? 부속민들이 와서 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싹. 그랬더니 이번에 또 빗살무늬 토기를 가진 신석기인들이 싹 왔다네? 또 사라져버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문이 없는 토기인들이 왔다. 그러면 부속기인과 신석기인과 청동기인들은 역사적 계승성이 없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주체적인 흐름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이걸 이동기원설이라고 그래요. 이동기원설. 이동하고 또 여기에는 무지 반주체, 비주체적인 역사식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요즘 학자들은 본토기원설입니다. 본토기원설. 본토기원설은 뭐냐면 만주에서 여기 내려와서 이동이 아니고, 그건 이동이 아니고
예, 우리가 저도 신석시대 때 중국의 동부해안부터 몽골, 만주, 연해주,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열도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하나의 역사 공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생활문화권. 그냥 생활문화권에서 서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정적 변동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가졌다는 거죠. 그게 역사 의식인 겁니다. 그것이 꼭 단군이 아니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저쪽 중국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여기를 동이라고 불렀던 거죠. 북적이라고 부르고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는 거죠. 다르다는 인식이 역사 의식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단군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인물로 표상을 해서 우리는 단군 문화권이다. 그것이 1700년대 우리나라 실학자들, 특히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에서 기자 정통론을 배제하고 단군 정통론이 나오게 되는 계기죠. 물론 이제 단군 정통론이 깨졌죠, 졌죠.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하면서 단군 정통론이 다시 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단재 신채호나 배감 방은식 같은 유학자들인데, 그리고 기자 정통론은 이제 뭘로 바뀌냐? 친일 사대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친명 사대는 친청 사대든 친일 사대든 뭐 친미 사대든 내가 사는데 걱정 없고 내가 지위를 갖는데 권력을 갖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사대를 일반화시켜버리고 당연시켜버리는 거죠. 왜? 지하의 친미 사대와 친일 사대를 예전에 조선시대 생존을 위한 사대는 그건 어차피 정치 질서라고 포장을 한 거죠. 그걸 누가 통렬히 깠냐? 단지 신조 선생님이 깐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사시대와 고조선, 적어도 우리는 한반도라는 시각을 벗어던 데라 시공간을 이렇게, 그러면 이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본토 기원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사시대 만주, 동북, 내몽골,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일본 열도는 한민족의 역사 공간과 활동 영역이다. 이것을 본토 기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이제 일부 그 주체적인 역사학자와 북한은 기본적으로 본토 기원설입니다. 자, 이 본토 기원설을 깠던 대표적인 이론이 이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나온 구석기, 신석기인들의 분포도입니다. 구석기인들 이렇게 배웠어요. 이동한다고 배워놓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뚜껑에 다 가둬놔버렸어. 그러면 이 만주 지역에 있는 구석기인들과 신석기인들은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지도는 고조선 지도가 나오는데 만주까지 우리 지도야. 그러면 노골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살다가 진출한 거 아닌가? 여기 살았죠. 여기. 이 지도가 곧 70만 년 전 구석기인들은 강을 건너지 않은 거예요. 왜?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이 될 줄 알았으니까 미리. 그러니까 묵기는 짬뽕인 거죠. 강은 절대로 국경이 되지 않습니다. 강변은 원래 양쪽에 하면서 소채, 채소를 가꾸고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물도 수자원도 있고 이동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물고기도 있고 얼음도 채취하고 가장 많은 자원이 풍부한 건데 무슨 반에서 여긴 내 거, 이건 내 거. 그래서 우리가 동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계곡에서 나온 물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동네. 그런 거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폐기해야 돼, 당연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 보도에 다 이렇게 다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이거고. 제가 이제 이 지도를 그릴 때 여기 보면 원모인, 유광인, 마패인, 남전인, 정촌인 다 이렇게 그렸거든요. 묘인. 자, 이거 지금 중국사에서는 자기들 구석기이냐? 그리고 우리 쪽은 여기 빼 없어. 여기 전말동굴 딱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묘선이나 금우산이 나고 여기 사람들은 교류를 안 했나? 압록강과 두만강이 너무 넓어서요. 헤엄치기 힘들어서 현재 국가에 의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 인민들은 국가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역사 공동체를 하면 고조선 때문에 역사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 이전에는 다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 한국사의 영역 속에서 살펴줘. 왜? 70만 년 전에 이 사람들과 30만 년 이 사람들의 교류사를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고고학이 발달돼서 그걸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시대는 국경이 없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지도는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이제 구석시대 첫 장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 1강이기 때문에 구석시대라는 개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석기, 그다음에 골각기, 뼈, 있죠? 뼈, 뿔, 골각기, 그다음에 조개와 같은 해강류, 나무, 목기 이걸 쓰는데
것들은 다 섬유질이라 다 이제 나중에 다 사가서 없어지고 돌만 남다 보니까 그 많은 도구 가운데 돌로 만든 도구만 시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석기라고 하는데 석기 제작 방식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깨거나 떼는 거. 깨거나 떼면 몸돌이 남거든요. 그 몸돌을 쓰던 시대는 이제 주로 이제 구석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중석기에는 요 몸돌에서 나온 요 격지들, 이 격지들을 갈아서 주로 창이나 화살을 만들던 이걸 잔석기라고 합니다. 또는 새석기. 그래서 중석 시대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중석 시대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석 시대가 시대의 구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토기라든지 옷이 아직 농경을 하지 않은 단계, 그걸 우리가 중석기라고 합니다. 대략 석이 한 12,000에서 서기 전 8,000년 정도, 한 4,000년 정도를 중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갈아서 쓰는 간석기. 간석기는 전형적으로 토지를 개간하고 농경을 하기 위한 도구고, 이 깬석기나 이것은 수렵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구석기보다는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적지에 나타나는 유물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동아시아라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1강은 이걸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